11월 CPI가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질문에 네,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현재 댁이 예. 아니신 것 같으신데요.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웅달 책방과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의 경쟁사죠. 네. 3프로 TV 아, 라이브를 막 끝냈는데, 3프로 TV. 막 끝냈어요. 5분 전에 끝났는데, 네. 이거 CPI 우리 이거 해야 되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 끝내겠다고 하고서 음, 끝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거 하면 너무 늦으니까 와, 여러분께 이 소식 바로 즉시 분석해서 와, 드려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 3프로 TV 바로 옆이 이제 현장이고 여기는 이제 강의실 같은 대기 공간이자 강의실 같은 곳입니다.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네,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이 CPI 지수를 두고 고민도 많으셨고 생각도 많이 맞아요. 하셨을 텐데 이렇게 즉시 분석 열일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한번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CPI가 방금 발표되었는데요. 총평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총평은 자 그래프와 함께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나라는 관점에서 이미 지난 6월에 9.1%를 찍고 이 높은 고물가 시대가 나름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고 지난달 우리가 CPI 가지고 또 발표할 때도 7.7%로 역시 실적치가 기존 8.2%보다도 떨어져줬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떨어져줬다.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호황이다. 굉장히 내일 주가가 좋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 전망치도 역시 7.3%였습니다. 11월 CPI가 7.3% 기록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지난달 물가 상승률보다도 떨어지고 어, 또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떨어지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에 상당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가 정점론을 더 확연히 굳건히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내일 모레 있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또 확실시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 물가 상승률 22년 이후만 보더라도 어쨌든 22년 들어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그런 구조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도 7.1%라는 이 고물가는 굉장히 높은 거다. 이거는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어렵다. 여전히. 다만 지금의 높은 금리로는 이 정도 물가 하락 기조를 이미 유지하고 있을 만큼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너무나 강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실적치 지난달과 비교한 거, 시장의 기대치와도 비교한 거, 둘 다 긍정적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 근원 물가입니다. 미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또 역시 지난달보다 떨어져졌어요. 6.0%고요. 7.1%가 올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음식, 식료품 같은 경우도 떨어져졌고 에너지 물가도 또 지난달보다 떨어져졌고 그리고 이걸 두 가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같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품목에 있어서 물가 안정화가 야기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보다 떨어져서 6.0%니까 그래도 상당히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만드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실적치가 지난달보다 괜찮아졌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나아졌고 일부 품목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됐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안정화됐으니까 그러면 기조적으로도 안정화됐고 이 네 가지 박자가 맞았고요. 얼마 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것들 이런 지표들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입니다. 이게 저점 찍고 좀 반등해서 이게 금리 인상 폭을 계속 더 단행하는 거 아니냐, 자이언트 스텝 계속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부 불었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살짝 상승한 것을 다시 그 기대감을 꺾어놓는 우리가 그 기준금리 인상 더 강하게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다시 한번 이제 안도감을 주는 그런
CPI였다. 이렇게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시장과 투자자들이 네, 조금 기대하던 그런 원하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워낙 네, 이 CPI가 저희 1년 내내 2022년 동안 많은 분들을 좀 괴롭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지난달하고 11월 달에 물가의 정점을 찍었다고 표현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으신 걸로 저희가 봐도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월 달에도 그러니까 6월 달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정점일 것이다라는 표현을 아마 제가 우리 웅달님하고 8월, 9월쯤에도 계속 했었고 11월, 12월에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그것이 확실시됐다. 뭐 나름 자신감이 더 커졌다. 이미 자신감이 높아졌는데 뭐 정점 맞구나라는 그 시장의 기대가 더 크게 형성됐다.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22년 6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정말 고점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실적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이제 네, 앞으로 남겨져 있는 그 금리 인상과 네, 관련된 것,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때문인 듯한데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일 모레 우리 또 한 번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정말 새벽에 만나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우리 집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 어, 일정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 해석 즉시 분석해 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야밤에 같이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운용 방향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제가 그때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CME 패드워치를 가지고 보여드렸었어요. CME 패드워치를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이 CPI 발표됐을 때예요. 10월 CPI가 발표됐을 때 그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빅스텝이고요.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인데 빅스텝에 조금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거의 비등한 그런 구조였는데 이 CPI가 발표되기 직전에 제가 이 CME 패드워치를 다시 굴렸거든요. 굴렸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직전만 해도 70% 정도 빅스텝이 맞아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 공유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세미 패드워치를 새롭게 공유를 지금 이 실시간으로 이 CPI가 발표되고 나서 어, 이거 보이시죠? 네, 74.7로 다시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 CPI 발표된 약 한 달 전 그리고 발표된 이후에 빅스텝에 무게를 더 두다가 이 CPI가 발표되는 걸 보니까 빅스텝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한번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쨌든 74.7%. 근데 와, 지금은 또 81.8%. 이거 또 올라가죠. 실시간으로 되네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와, 이렇게 시장의 기대 자체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다. 빅스텝에 확실한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이 CPI가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원하던 그 지표가 나온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수준의 CPI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이제 14일에 있는데, 그러면 네, 그때도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할 텐데, 네, 그러면 그때 한 뭐 빅스텝 정도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하게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교환을 또 전체 화면 보기로 보여드리면 이제 현재는 이제 4% 수준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될 기준금리 인상폭은 네, 빅스텝 0.5% 포인트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확연히 갖게 만드는 그런 구조 이렇게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그리고 또 그 네, FOMC 회의에서 네. 기준금리 외에 또 관전 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9월 달에 점도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11월에는 안 나왔거든요. 점도표가 매번 FOMC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8번의 FOMC가 있다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아, 나왔다 이렇게 겨월이라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 다음번 건너뛰고 FOMC 회의 때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 음,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아마도 제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점도표를 가지고 많이 말씀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첫 어, 번째입니다. 그러면 FOMC 위원들이 중간값이죠.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는 게 맞아라고 저마다 갖고 있는 믿음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의 중간값이 거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의 스탠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점도표를 보면 지난 FOMC 회의 때보다 그 점도표가 더 상향 조정될까? 기준금리의 고점이 더 올라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요. 빅스텝이라는 것은 거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성명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점도표라든가 또 페드의 경제 전망 내년 23년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페드가 그리고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물가 전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9월에 봤을 때보다 이번 12월에 볼 때 경제 전망치가 더 상향 조정될지 어, 아니면 물가 전망이 더 상향 조정될지 하향 조정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 경제 전망치에 부합하는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빅스텝은 거의 자명한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빅스텝을 이미 반영시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점도표를 봤더니 기존의 금리 인상 속도나 그 정도 고점보다 더 상향 조정되네. 어, 그러면 시장이 또 실망하고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네, 역시 지금에 갖고 있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보다 그 시장이 또 실망감을 가질지 아닐지를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면 결국 FOMC 회의 그 다음 날, 그 당일이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당일 주가가 어느 정도 향방이 가늠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 금리의 정점이 더 네.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 것이지. 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자이언트 하다가 빅스텝으로 속도를 조절한 거죠. 그럼 빅스텝하고 베이비 스텝 한 번 하고 마무리될 것인지 음, 빅스텝 할 것인지 어, 빅스텝하고 베이비 스텝을 계속 할 것인지 그건 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 그, 그러나 그렇죠. 그건 누구나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 전망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물가가 내년에 계속 높다. 5, 6을 계속 찍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한다면 금리 인하가 거의 어렵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만 들어갈 뿐이지 고점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FOMC 회의 결과의 관전 포인트겠다. 그걸 중심으로 제가 아마 즉시 분석해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어찌 됐든 이제 빅스텝으로 올리게 되면은 올라가기는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략적으로 시중금리는 좀 어느 네,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지, 그리고 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빚 부담이 또 가중이 될 텐데, 이런 면을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죠. 가장 쉽게만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만약에 시중은행이고 우리 웅달님 배경이 연준이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해볼게요. 네, 제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시중은행이. 네, 그때 쓰는 금리가 기준금리다. 그죠? 그러면 모든 시중은행들이 같은 기준금리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플러스 알파 수익성 같은 걸 붙여서 더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는 거겠죠. 가장 쉬운 설명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먼저 금리를 올려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동행해 가면서 금리를 올려잡을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는 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확률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겠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시중금리의 흐름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중금리가
지금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보여드렸는데 가계 대출이 조금 더 높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가계 대출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심지어 이 지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10월 달 지표입니다. 11월 지표가 안 나와서 제가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10월까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높아졌고 11월은 5.5%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12월은 그걸 초과할 것이고요. 근데 가계대출 금리가 이러한데 중요한 것은 그 가계대출을 몇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일부가 신용대출, 일부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말고 소액대출이 있어요. 500만 원 이하. 근데 가장 높은 금리가 보통은 소액대출이겠죠. 보통은. 혹은 신용대출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평균 대출 금리보다 싸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르지만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금리로 10월 기준 7.37%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역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23년 1, 2분기까지 기준금리는 결과적으로 인상하는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인지 얼마만큼인지는 내일 모레 발표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2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그때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 전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보신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하는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계빚을 얼만큼 좌지우지할까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9,170만 원입니다. 1억 원이 조금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가구는 5억 대출 받았고 어떤 가구는 5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 2천만 가구의 평균 부채 수준이 9,170만 원이고요. 그중에 변동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78.5%예요. 거의 네. 80%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그 변동금리,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빚부담이 커졌겠죠. 근데 그동안 약 1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2.25%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걸 3개를 곱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자 부담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가구당. 그러면 가구당 연 162만 원의 이자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1년에도 9천만 원 대출 받았고 올해도 똑같이 9천만 원 대출 규모가 있는데 작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자를 500만 원 냈으면 올해는 662만 원 내는 거예요. 162만 원이나 증가한 거예요. 네. 이게 빚부담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22년 끝자락까지 빚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알겠지만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같은 대출이고 같은 소득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고 이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또 그 2023년을 저희가 조금 맞이하면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경기 침체잖아요. 이 네.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느냐 약하게 오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이 빚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 네. 경기 침체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경기 침체는 제가 웅달님하고 지난 10월에도 직접 출연해서 말씀드렸고 경기 침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23년에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12월 말에 다시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침체가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린다면 22년은 경기 둔화, 음, 23년은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아닙니다. 경제 위기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올까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의 소득이 명목 소득은 유지될지 몰라도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니까 거기에 이자 빚 부담은 커지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MZ 세대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통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돼? 꺾이죠. 그러면 지금 수출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뭘 어떻게 팔아요? 수출해서 팔고 내수용 소비로 파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안 팔리면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줄고 소비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경기가 꺾이는 겁니다. 같이 꺾이는 거예요. 기업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업이 얼만큼 어려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제조업 재고율이 IMF 외환 위기 때 이렇게 쌓였어요. 그리고 팬데믹 위기 때 이렇게 쌓였고요. 금융위기 때 이렇게 쌓이죠. 재고가 안 팔리고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역시 22년 지금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재고가 쌓이면 뭐 할까? 기업들이 재고가 쌓인다. 공장 가동을 줄여요. 어, 실제 공장 가동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IMF 외환 위기 직후에. 금융위기 직후에 급격히 줄어들었죠. 팬데믹 위기 때도 가동이 줄었죠. 가동이 이렇게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경제 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공장 가동이 줄어드는 국면. 결국 공장이 세 개가 있으면 한 개를 안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어, 그런 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 국면이고요. 이 그래프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11월, 12월 들어서 채권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채한 펀드 조성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높은 회사채 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근데 국고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값, 이걸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 기업들의 자금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는 그렇게 안 떨어지고 국고채 금리만 떨어지니까 많은 공공기관이나 공사나 그리고 민간 기업들 다 같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지만 국고채나 공공채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찾을 수 있고 미매각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떨어져 주니까. 근데 회사채는 아무리 높은 금리로 발행해도 회사채를 사갈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자금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죠. 어, 그렇게 찾아오는 게 경기 침체라는 거죠.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음, 네. 그렇게 23년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10월에 이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씀드렸는데 그 값이 1.9%였죠. 23년 경제 성장률이. 그리고 KDI가 11월에 전망치 제시했죠. 그게 1.8%예요. 한국은행이 12월에 지지난주에 발표했죠. 그게 1.7%예요. 더 떨어지네요. 그냥 한 기관이 전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갈수록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보신다면 1.7%의 의미, 1.9%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경기 침체입니다. 2%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 그게 경기 침체고요. 2020년 팬데믹 위기, 마이너스 성장, 그런 경제 위기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단단히 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미리미리. 네, 네. 교수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그 부동산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게 가장 네, 관심사 중 하나인데 네. 부동산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은 역시 그래프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웅달님하고 제시해 드렸던 그 부동산 시장 그래프는 와, 이 지점이었을 겁니다. 이 지점. 제 그 마우스 커서가 보이십니까? 예, 보이네요. 마이너스 0.2%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정되고 있죠. 제가 웅달님하고 아마 10월 달에 녹화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0.5%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깝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금리의 고점에서 주택 매수 심리를 더 나쁘게 자극하고 주택 구매 여력을 더 떨어뜨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에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더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이건 단적인 증거인데 단적인 증거만 보여드리면 원래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의 선행 지표예요. 전세 가격 등락률은 더 떨어지죠. 마이너스 0.66, 마이너스 0.7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집 가격이
한두 달 있다가 요만큼까지 떨어질 거라는 선행지표 성격의 그림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23년 1, 2분기 정도 그 정도의 기준금리의 고점일 때 그때 조정률이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집값 조정률은 마이너스 1%에 근접하게까지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집값 조정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점에 제 채널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신혼부부들이 22년 지금 뭐 집값이 뭐 50% 우리 동네 떨어졌는데 이제 내 집 마련해도 됩니까? 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더 기다리시라고. 아직 어, 기다리세요. 아직 기다리세요. 그래프 보십시오. 아직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떨어지다가 조정률이 보합되는 구간이 있어요. 0에 근접하게 보합되는 구간. 이건 제가 옹달님께도 조언 드렸죠. 이 떨어지다가 이 마이너스 1%를 찍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그리고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서 또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7 여전히 마이너스 0.7, 0.5, 0.3, 0.2 정도로 전주 대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주 대비 등락률이거든요. 전주 대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0의 보합에 가까울 때까지는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으로서는 23년 이건 뭐 지난 10월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23년 어쨌든 중하반기까지도 계속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맴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그렇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폭이 좀 좁혀진다.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지점에 그런 지점에 물론 지금 집을 알아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이게 플러스에 가깝게 진입할 때 제가 거의 매월 웅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때 이렇게 판단하시고 의사결정하셔도 늦지 않겠다. 지금 사시는 것은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 만나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네, 꺾여서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네, 0까지 올라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은 그거보다는 빨리. 그것보단 빨리. 이게 많이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에 0에 근접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아,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거래라는 것이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되고 사도 그렇게 늦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기준입니다. 금리라는 게 지금 7%, 8% 대출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대출금리 7%를 끼고 집을 사서 1%를 벌어도 그럼 버는 게 아니에요. 기회비용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불해야 될 이자 상환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금리의 고점에서 시중금리의 고점이 형성되는 그런 구간에 그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늦지 않다. 그렇죠? 기준금리가 고점을 형성하면 그 이후에는 금리를 인상할 일만 있으니 그때는 비로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고정금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네. 예. 21년 끝자락에는 당연히 21년 끝자락은 저금리였으니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야 돼요. 네. 이해가시죠? 그게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대출을 고정으로 받느냐 변동으로 받느냐도 당장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느냐만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출 한번 끼면은 뭐 10년, 20년 이상 감잖아요. 그럼 10년, 20년 동안 매월 뭐 정수기 하나 사서 5만 원씩 납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걸 납입하는 그런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그죠?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근데 그런 것을 함부로 결정하면 됩니까?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를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해야겠죠.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만을 선택하는 그 문제도
경제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해안이 나오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의사결정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늘 네. 교수님의 즉시 분석을 들으면은 정말 늘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이요? CPI, 미국 CPI 지수를 갖고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의식주 중에 하나까지 이렇게 네. 구슬이 깨어지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1년 정도 쭉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 시청자분들께서 이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을 좀 더 읽으시면 더 네.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대비하실 수 있지 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지켜보신 시청자분들께 하고 네.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물가 금리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물가가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가 시장을 결정져요. 결국 물가 금리 시장이라는 이 고리를 좀 충분히 이해하시고 결국 물가와 금리가 거의 같은 주에 발표되는 그 달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일 모레 있을 FOMC 회의 결과 주목하시면서 좀 적절한 혹은 잃지 않는 건전한 투자 의사결정 계획하시면 어떨까? 우리가 곧 23년을 맞이할 텐데 그런 건전한 잃지 않는 투자 의사결정 계획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참도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좀 집에 좀 가보겠습니다. 빨리 여의도에서 강남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11월 CPI 즉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